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다시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하기로 하자 오늘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체투지 행진을 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에 모여 대통령실로 향했는데 대통령실 주변에선 이르면 내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유족들 소식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걸음을 걷고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짚고 가슴을 그리고 팔을 펴 온몸을 찬바닥에 댑니다.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까지 땅에 닿는 오체투지입니다. 밤하늘과 애도를 뜻하는 보라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유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은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이 마련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부터 이곳 대통령실 앞까지 1.5km 이어졌습니다. 찬 바닥에 온몸을 내맡겼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곳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유족들은 1년 3개월째 거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도 국회 앞에서 영하의 날씨 속에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숨진 아들과 딸의 사진을 품은 채 삭발도 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도 밤새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15,900번에 절도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해달라는 딱 하나의 요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유가족들이 마지막 절규를 다시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내일도 거리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렇게 유족들은 특별법이 아닌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일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벌써 5번째인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심의 의결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낸 참사 관련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가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원책에는 경찰이나 소방 등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곧바로 배상에 나서는 방안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추모 공간 조성 등도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유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JTBC 하혜빈입니다. 강하게 충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엿새 만에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반 넘게 자리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당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장에 들어서며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합니다. 이날 오찬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엿새 만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주 만남으로 일단 봉합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른바 사천 논란 등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2시간 반이 넘는 오찬 자리에선 정작 이 두 가지 문제는 화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서천시장 방문 이후 기차에서 1시간 넘게 동행했을 때도 민생 얘기만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또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오늘 만남이 당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함이란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약속을 잡아 만났다는 거에 집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시간 40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냐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헌법에 반한다며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었죠. 최규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면 남녀 모두 병역을 의무화할 것을 군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징병 대신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성희망 복무제로 연간 10,000에서 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선 이 대표의 주장이 반헌법적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 받은 군 가산점제보다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으로 세대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이어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 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는 거지만은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어떤 병역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역 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제 2달여 뒤면 새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달에만 4명의 신입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임기도 짧고 법안 발의와 처리도 쉽지 않아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제3지대 신당행을 예고하며 오늘 탈당했습니다. 내일부턴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드라인을 앞두고 탈당 사직한 의원은 이달에만 4명으로 국민의힘 김은희, 김근태 의원과 정의당 이자스민, 양경규 의원이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국회는 더 젊어지고 다양해졌지만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은 펼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새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할 상임위 일정조차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쌍특검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표결할 땐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는데 뚜렷한 계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기호를 3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 코앞에 두고 변환과 사퇴하고 또 계승하고. JTBC 유정화입니다. 정의당이 다음 총선부터 임기 4년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절반씩 2명이 나눠 맡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가 적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의원직 나눠 먹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녹색당과 손을 잡고 총선을 치르기로 한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4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석을 2명이 2년씩 돌아가며 맡는 겁니다. 정의당은 노동과 환경, 소수자 등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내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당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비례대표 경험을 통해서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이은 선거에서의 부진 등 위기 상황에서 당내 새로운 인물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의원직 나눠먹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장혜영 의원은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4년 임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당 전국위원회에서도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탈당을 선언했던 유호정 의원의 사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22대 국회에 이 제도를 실험해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원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2년 8월에 있었던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한 국내 커피업체 후원 협약식입니다. 장정석 당시 기아 타이거즈 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 전 단장과 김종국 감독이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장 전 단장은 모두 수천만 원, 김 감독은 1억 원이 넘게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감독은 최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구단은 곧바로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고 오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장 전 단장이 당시 기아 소속이던 박동원 선수에게 계약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의 뒷돈 혐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이 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유출로 동생이 구속되자 친형이 이걸 이어받아서 똑같이 기술을 빼돌렸는데 피해 규모가 2,100억 원이 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을 중국에 유출한 남모 씨가 재판에 처음 넘겨진 건 재작년 11월이었습니다. 반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로 세정하는 장비인데 세계 최초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직 연구원이었던 남 씨와 일당 3명은 이 기술을 유출해 1,200억 원가량을 번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기술 유출 범죄, 이번엔 남 씨 친형이 이어갔습니다. 동생 회사 운영권을 넘겨받고 기존에 확보한 세메스 핵심 정보로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 뒤 중국 반도체 기업 PNC가 요구할 때마다 장비를 보냈습니다. 과정은 은밀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매 부품마다 8번에 걸쳐 쪼개서 수출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중국 현지에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만들었습니다. PNC,
중국 4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미국이 지정한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34억 원. 셈에스 피해액은 연구비를 포함해 2,10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친형과 임직원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을 반복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며 도주했고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쫓아가던 흰 승합차와 순찰차, 좁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SUV는 거꾸로 달려와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3단봉을 휘둘러도 운전자는 버티며 내리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50대 남성입니다. 석 달 전 경남 사천시 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온 뒤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들에게 여러 번 시비를 걸었습니다. 문을 탁 열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술을 넘기니까 더 살 말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제 오후 계단에서 위층 사는 30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또다시 시끄럽게 왜 문을 3개 닫냐고 항의했습니다. 말다툼이 붙었고 남성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3병 마시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중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던 남성은 도주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특급 호텔 난동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MZ 조폭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가 조직원 대부분에 대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새 삶을 살라며 선처해 준 건데 또 잘못을 반복하면 그땐 실형을 받게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덩치 큰 남성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른바 MZ조폭으로 불린 수노아파 전현직 조직원들입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왜 한꺼번에 법원에 왔을까요?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합니다.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로비에서 단체로 도열해 위세를 과시합니다. 수노아파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MZ세대들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파를 초월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속칭 또래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종 연영을 하는. 모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24명은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겐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일부는 담임교사나 부모의 탄원서도 제출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거나 탈퇴한 뒤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판사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판단 많이 하고 있고. 재판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 삶을 살길 바란다면서도 다시 범행을 하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3월에 열립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첫 주,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업주들 스스로 현장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금속 자재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지붕 재료를 재단하는 기계 주변마다 주의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이틀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든지 약간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고민도 많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죠. 인력 부족이고 사실은 그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절반의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선 큰 도움은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해달라 이런 컨설팅 정도이기 때문에 도움은 뭐 우리로서는 도움이 뭐 별로 안 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는 아예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안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게 근거가 모르겠습니다.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많이 잘 모른다. 내가 대상인지 몰랐다.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쫙 읽어보시면 저희가 교육을 가서 받을 수는 없을 상황이고 좀 가급적 많은 지도 교육 이런 거를 조금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3개월간 83만여 곳이 위험성 평가 등을 스스로 진단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하지만 실제 지원이 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들을 도울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현장에선 제대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건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건지 성화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약직 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배달원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직영 매장에 1명씩만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각 매장과 본사를 합해서 5명이 넘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선 안전보건 관리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호소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 빵집, 식당, 미용실까지 안전전담 조직이나 관리자를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인 이상인 제조업이나 임업 등 이 보시는 것처럼 5개 업종에서는 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20명이 안 되더라도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늘 관리해야겠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의무를 다했느냐, 이것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고의는 없었는지, 사고가 예상되는데 조치를 안 한 건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자가 일이 끝난 후에 공사장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숨졌다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최소한 안전을 챙기자며 생긴 법인 만큼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 휴대전화 언제 어떻게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상화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24는 세계 첫 AI 내장 단말기로 사전 판매 열기부터 뜨거웠습니다. 그 번역 기능이 되게 신기하기도 해서 그 기능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디자인이 좀 되게 괜찮게 뽑혀서 이미 121만 대가 팔려나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관건은 공시지원금입니다. 인기 모델은 17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로 최고 2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단말기 대비 지원금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아예 자급제 알뜰폰 조합을 택하겠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받고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약정을 걸게 되는데 약정도 부담스럽고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면 요금이 절반 이상 주니까 그러면 뭐 공시지원금이랑 가격도 비슷하고 해서 이미 단통법 폐지안을 던져놓은 정부는 삼성전자, 통신 3사와 지원금 확대 논의에 나섰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인데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입니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내일 지원금 확대 여부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이미 사전 예약으로 개통한 경우 옳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부 통신사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당장은 지원금 인상이 없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5만 원에 30만 원 지원해드리잖아요. LG 기준 30, SK 기준 25. 결국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이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콘서트마다 안표상의 기승을 부리자 가수들이 직접 이 안표와의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이유도 임영웅도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지 조소희 기자입니다. 함께 만든 홍대의 금요일 밤 별 생각에 내가 다 설레온다. 3년 만의 콘서트. 그러나 가수 장범준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5만 5천 원짜리 티켓이 안표로 40만 원에 거래되는 걸 알고선 소극장 콘서트를 아예 취소했다. 다시 2번의 공연을 어렵게 꾸렸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티켓을 선착순 예매가 아니라 추첨제로 바꾸고 공연장에서 바로 구입한 사람만이 입장하게 했습니다. 예매가 시작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 몇 분 만에 공연 티켓이 사라지고 그마저도 다량의 티켓을 선점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현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안표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티켓 가격은 많게는 20배에서 30배의 웃돈을 얹어 되팔리곤 하는데 이런 안표 거래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적발한다 해도 경범죄에 해당돼 벌금도 20만 원에 그칩니다. 공연을 보겠다는 열망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이 가수와 팬들만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 안표를 신고한 이에게 안표 좌석을 제공하고 임영웅도 자체 신고센터를 만들어 직접 온 오프라인에서 안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장범준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 기술까지 꺼냈습니다. 공연 티켓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그제 제주에서 옥돔잡이배가 가라앉아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음파 탐지기에 수중 수색용 드론까지 투입했지만 사흘째 못 찾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예보돼 있어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려드는 파도 사이 수색선은 위태롭습니다. 이 바다 어딘가 실종 선원들이 있습니다. 수중 수색용 드론을 밀어넣고 바닷속 100m까지 살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7일 밤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옥돔 잡으러 간 4톤 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구해달란 무전을 받고 온 다른 어선이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을 구조했습니다. 뒤로 딱 이렇게 누워갖고 둥둥 떠갖고 있어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장과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선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낮엔 함정과 헬기를 동원했고 밤엔 조명탄을 쏴가며 밤샘 수색했습니다. 오늘도 함정 15척과 헬기 7대, 음파 탐지기와 수중 수색 드론을 투입했지만 아직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미 해경이 추정한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가족들은 실종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금 다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밤까지 사투에 가까운 전력 수색을 이어갑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온 나라가 마스크가 부족해 몸살을 앓았었죠. 미리 대책을 만들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사재기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가 당시 적발이 됐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그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마트 앞에도 약국 앞에도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온 가족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스크 끝났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사재기가 문제라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업체는 재고를 열흘 안에 팔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고시를 만든 겁니다.
석 달간 마스크 12,000여 장을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판매업자 김모 씨도 이 조치에 걸렸습니다. 공급을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라 이제 보내는 누군가 그걸 제보를 했어. 검찰은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재기 업체로 낙인 찍혀 매출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매점 매수기라고 다 공문을 보내갖고 그럼 담당 공무원은 제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2019년부터 사업을 준비했고 시장가로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심은 벌금 800만 원, 2심은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씨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자신이 되려 사재기를 잡겠다는 정부 조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높은 물가 탓에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과값은 1년 전에 비해 40% 올랐는데 장바구니에 차례상 재료들을 담다 보면 금세 수십만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재료들을 담아봤습니다. 최소한으로 담았는데도 곧바로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면 항상 과일 만지다가 가고 못 사겠어요. 아주 너무 비싸서. 한 가격조사 업체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사과는 40% 가까이, 배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곶감도 20% 가까이 올랐고 산정용 소고기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은 38만 원, 전통시장도 28만 원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각각 6%, 9% 가까이 오른 건데 이 기간이 매년 조사한 역대 설 차례상 예상 비용 중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계속된 이상기후에다 겨울철 한파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커진 겁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요 생산 시기 때 냉해도 있었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한파가 되게 심했잖아요. 이례적으로 전 품목이 다 올랐어요. 최근 정부가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아직 체감하긴 역부족입니다. 가격 내린다고 했잖아, 정부에서도. 그런데 내린 게 아니야. 너무 비싸. 장 보러 왔다 지금 나 그냥 간다니까. 더 내려야 돼. JTBC 정아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과거 군 병사들 월급 정말 짰습니다. 70년대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90년대부터는 10,000원대로 올라섭니다. 1991년 처음 10,000원이 됐고 1999년 13,3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300원 하던 짜장면은 2,500원, 2배가 됐습니다. 80년대 병사들은 월급으로 짜장면 9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90년대 병사들은 월급이 10,000원을 넘었는데도 6그릇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월급을 놓고 애국페이란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애국심만 내세워서 청년들의 젊음과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격세지감입니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 원 수준, 짜장면 200그릇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제대까지 1,000만 원을 모아서 여행 비용이나 학비로 쓸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MZ세대 병사들은 군 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으로 제대할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일보가 최근 현역 병사 501명을 대상으로 저축 목표 금액을 물은 결과입니다. 10명 중 6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모을 계획이라고 답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목표로 세웠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병사는 2,000만 원 이상을 모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당 폭 오른 봉급 수준에 저축하는 병사에게 정부가 보태주는 지원금이 더해져 저축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병사 봉급은 이병 64만 원에서 병장 125만 원까지 병장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25% 올랐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7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월 40만 원의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최대 2,400만 원가량을 손에 쥐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엔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까지 늘려 한 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병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 간부 총소득은 중견 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인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 시 2천만 원을 모아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전역 후 여행, 학비 등에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 번 공연을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만큼 인기인데 최근 미국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합성 사진이 퍼진 걸 놓고 백악관이 직접 나서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스위프트를 보호하라. 주말 사이 온라인상에선 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X를 중심으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 퍼지면서입니다. X는 뒤늦게 이미지를 삭제하고 검색을 금지시켰지만 이미 수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인기 가수인 스위프트마저 희생양이 되면서 강력한 규제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도 직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is is very alarming, and so we'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deal with this issue. 지난해 타임지의 올해 인물로 선정된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에서만 3억 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빅 스피커입니다. 나이스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던 스위프트가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I need to b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당시 자신의 출신지인 테네시주에 출마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성평등 임군과 여성폭력 방지법 재승인을 반대하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진 못했지만 젊은 세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불을 지폈다고 비판하면서 당신을 투표로 내쫓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편에 선 듯 싶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온리 디영 노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허가해줬습니다. 바이든이 최근 부각시킨 낙태권 이슈도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온 스위프트의 신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스위프트는 대선 직전인 오는 10월에 콘서트 일정을 몰아놨습니다. 온리 디 영을 엔딩곡으로 선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최근 무인 카페를 찾았다가 얼음을 쏟아버린 뒤에 그대로 도망친 초등학생이 화제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000원짜리 한 장과 함께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겼는데 이게 카페 사장에겐 보상처럼 따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이제 얼음은 잘 뽑나요? 아유,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무인 카페에 들어섭니다. 자몽에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자판기에 넣습니다. 이제 컵에 음료와 얼음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얼음 레버를 잘못 누릅니다. 얼음이 쏟아지자 손으로 막습니다. 휴지를 들었다 놨다 아이는 당황합니다. 아이가 자리를 떠나고 몇 시간 뒤 무인 카페 사장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뭔가 찾더니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장 곳곳을 다니며 그 무인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이가 얼음을 쏟은 무인 카페야. 찾았어. 바로 여기. 사장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CCTV를 이제 한번 열어봤는데 또 누가 업고 갔구나 봤는데 초등학생이더라고요. 1시간 뒤에 다시 열어봤는데 그 아이가 또 와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왔네? 왜지?
갑자기 이제 카메라 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쪽지를 막 가리키듯이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CCTV를 돌려봤습니다. 얼음을 쏟은 아이가 카페를 나가더니 얼마 뒤 다시 나타납니다. CCTV에 꾸벅 인사를 하고 편지를 가리킵니다. 몇 분 지나자 한 손님이 들어와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실수로 편지를 버립니다. 가끔 이제 치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또 뒤져가지고 편지엔 아이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은 기특함에 울컥했습니다. 가게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런 쪽지를 받고 다니까 이게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무인 카페 사장인데 어제 편지 잘 받았다. 제가 영업하는 그날까지 무료를 주겠다라고 이제. 다음 날 아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음료는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죄송한 마음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4학년 2반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죄송하단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무인 카페라는 곳을 그날 처음 갔습니다. 돈을 넣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무인 카페를 잘 안 와봐가지고 사용법을 잘 몰라서 컵이 어디인지 모르고 레버를 눌렀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카페를 나온 뒤 공부방에서 혼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치우고 갔어야 되는 게 맞았지만 학원 갈 시간이 다 됐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불편한 마음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무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용돈은 5,000원, 음료를 사고 남은 돈을 편지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일을 집에 말하지 않았고 부모는 기사가 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였어도 충분히 시원하고보다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날 이후 무인 카페 사장과 아이는 매일 만납니다. 이제 얼음은 잘 뽑나요? 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 잘하면 되죠. 자기가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베풀 줄도 알고. 신원이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성실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죠.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 이젠 16강전 상대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할 시간이죠. 부진하다, 전술이 없다, 비판을 잠재울 뭔가가 필요한데요. 특히 사우디전은 조규성 선수에게도 특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주인공은 조규성이었습니다. 수비 맞고 나온 공을 머리로 받아 넣어 결승골을 만들고 손흥민에게 결정적 패스를 건네 골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7경기 동안 골이 없어 마음고생하던 조규성에겐 이 경기가 반전의 무대였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조규성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축구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시원한 경기를 펼치지 못하자 골이 없는 조규성에게 유난히 비판이 쏠렸습니다. 도를 넘는 비난이 몰리자 주장 손흥민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또 소셜미디어 상에서 조금 선이 넘는 발언들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규성은 다시 사우디를 만납니다. 다만 계속 선발 출전할지 아니면 다른 역할이 주어질지 클린스만 감독은 비밀에 붙였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8차례 공식 경기에서 딱 한 골만 내줬지만 수비수들 키가 작아 공중볼 경합에선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 전 월드컵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멋진 헤더로 골을 만들었던 조규성의 한 방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오전 1시 사우디와 16강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이 내건 슬로건은 다시는 없다, 지금만 있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클린스만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은 조금 전 끝난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죠.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In all honesty, I don't fear anybody. No fear, but a lot of respect. 이강인의 멋진 골몰이 손흥민의 차분한 페널티킥 골이 터졌지만 우리 축구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불안이라는 골이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지만 약체로 평가받는 요르단, 말레이시아에 비기면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것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앞두고는 보다 분명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I believe in my team. I believe in what we're doing. I respect Saudi Arabia a lot. 이제는 패하면 곧바로 대회가 끝나는 상황,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졸전에 그쳤던 이유가 일본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I did not try, or we did not try to avoid Japan. No, we wanted to win our group.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만치니 감독은 한국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평가하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을 경계했습니다. Also, if they conceded 6 goals in the group stage, don't change their strength. 4개월 전 한국에 패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사우디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우디를 넘으면 8강에서 호주와 만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아이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아보지만 결국 울음보가 터집니다.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타지키스탄에 패한 아랍에미리트의 슬픔이 느껴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팀을 이끈 벤투 감독의 사진 위엔 X자가 그려져 있네요. 2011년과 2015년 대회 모두 4강에 올랐던 아랍에미리트, 이번엔 그보다 일찍 떨어졌죠. 성적에 대한 책임 앞에서 어떤 감독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축구를 맡았을 때도 그런 곡절을 겪었는데 벤투 감독, 이번 시련은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메시가 공을 찾아 벽이 무너지더니 바다와 울창한 산이 펼쳐지고 이어서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나타납니다. 최근 올라온 사우디아라비아 홍보 영상인데요. 홍보대사 메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메시의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는 다음 달 2일 알 나스르와 친선 경기를 앞두고 사우디에 가 있는데요. 호날두의 부상으로 역사적인 네호 대전은 불투명해졌지만 사우디는 지금 메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컵과 메시,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추위가 누그러지니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더 확산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른 7도까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예년 기온을 넘나들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남은 5mm 미만, 제주는 5에서 10mm의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강릉 영하 2도, 전주,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청주 7도, 광주,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 비 예보가 많겠고요.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